1482년 8월 16일 한 여인이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28세. 그녀는 조선 최초로 사약을 받은 왕비였습니다. 패비 윤씨. 그녀는 어떻게 성종의 사랑을 받는 왕비에서 사약을 받는 패비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죽음이 어떻게 아들 연산군을 폭군으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질투와 관계로만 알려진 패비 윤씨의 진실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단종 3년 1455년 음력 6월 1일 하만 율씨 가문에서 한 여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율씨.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비가 될 그 여인입니다. 윤씨의 아버지 윤기견은 지편전 학자 출신으로 고려사 편찬에 참여한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딸이 어릴 때 요절하고 말았고 윤씨는 홀로 된 어머니 고령 신씨의 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잃은 집안의 형편은 어려웠습니다. 어린 윤씨는 배를 짜서 어머니를 봉양할 정도로 효성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하늘이 내린 특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윤씨의 외모는 마치 선녀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주위가 서늘해질 만큼이 절세미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그녀의 아들 연산군이 어머니의 얼굴이 보고 싶다고 했을 때 한 신하가 그러면 거울을 보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연산군은 어머니를 닮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녀는 어떻게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사극과 야사에서는 집안의 생계가 어려워져 궁녀로 입궁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1470년대 초 조선 왕실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종의 첫 번째 왕비인 공해왕후 한씨가 병약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 후 6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에서 왕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후사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후궁을 들릴 것을 간곡히 청하게 되었고 세조비 정의왕후 즉 자성대왕 대비가 직접 후궁 간택에 나섰습니다. 바로 이때 선택받은 것이 윤씨였습니다. 그녀는 윤호의 딸과 함께 입궁하여 후궁에 간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윤씨의 아버지 윤기견이 비록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지편전 학자 출신이라는 배경과 무엇보다 그녀의 뛰어난 미모가 자성대왕 대비의 눈에 든 것이었습니다. 1473년 성종 4년 음력 3월 19일 윤씨는 수기에 봉해졌습니다. 18세의 나이로 궁에 입궁한 그녀는 검소하고 온화한 태도로 성종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왕실에는 3명의 대비가 있었습니다. 정의왕후인 자성대왕 대비, 소해왕후인 인수 대비, 그리고 안순왕후인 인해 대비였습니다. 윤씨는 이세 대비들을 극진하게 봉양했고 특히 실권자였던 인수 대비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운명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1474년 4월 성종의 첫 번째 왕비인 공해왕후 한씨가 불과 1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왕실에서는 3년상을 마친 후 새로운 왕비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새로운 궁모로 선택할 것인가? 여러 후궁들 중에서 윤씨가 선택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476년 음력 7월 11일 당시 수기였던 윤씨가 조선의 새로운 궁모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녀가 왕비로 선택받은 가장 큰 이유는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과 이미 아들을 낳았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윤씨는 이미 1475년에 장남 이효신을 낳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5개월 만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은 분명했고 게다가 다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척통을 이을 후사였습니다. 윤씨는 임신 중인 몸으로 인정전에서 왕비로 책봉되었고 3개월 후인 음력 11월 7일에 운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바로 원자 훗날 연산군이 될 이효연이었습니다. 척통대군을 낳은 윤씨의 지위는 이제 확고해졌습니다. 성종의 사랑을 받고 세대비들의 신뢰를 얻고 무엇보다 후사까지 낳은 완벽한 왕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3년 만에 후궁에서 왕비가 되고 곧이어 원자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21세의 젊은 나이에 조선 최고의 권력을 손에 넣은 윤씨. 그런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이 태어난 이후부터 윤씨의 성격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검소하고 온화했던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실록에 따르면 왕비가 된 윤씨는 질투심이 많아져 성종이 총애하는 후궁을 음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에는 남편인 성종에게도 공손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의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윤씨는 산후 우울증이나 경계선 성격 장애를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경계선 성격 장애는 청소년기와 성년기 초기에 잘 나타나는데 윤씨가 변한 모습을 보인 시기가 바로 20살 전후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가난 속에서 자란 불행한 과거, 성종의 바람기 그리고 자신보다 친정 배경이 좋은 후궁들의 임신으로 왕비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윤씨의 변화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성종이 자신의 처소인 표태전에 들르지 않고 다른 후궁들의 처소만 찾자 그녀는 심한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윤씨는 후궁들을 불러다가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조선 왕실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비가 직접 후궁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은 왕실의 위엄을 해치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성종과의 관계였습니다. 윤씨는 성종과 말싸움을 벌이다가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왕에 대한 불경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진 윤씨는 식사 도중에도 화를 참지 못해 상을 엎어버렸다고 합니다. 충동적인 성격에 분노 조절 장애까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기야 그녀는 성종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싸움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궁녀에게 전하를 모시면 죽을 줄 알아라는 협박을 하거나 성종의 처소에 무단 침입하는 등 조선 왕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사람을 극도로 혐오하거나 사랑하는 양극단의 감정 충동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 분노 조절의 어려움 등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인 인수대비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윤씨를 아끼고 신뢰했던 인수대비였지만 이제는 며느리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477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술을 써놓은 방향서와 피상이 묻은 곶감이 성종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방향서는 주술을 쓴 종이를 말하는 것으로 왕실에서는 절대 금기시되는 물건이었습니다. 비상이 묻은 곶감은 독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질투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을 해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1477년 3월 대왕 대비 정의 왕후의 명으로 왕비의 폐비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방향서와 비상 곶감 사건은 더 이상 윤씨를 왕비로 두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파장을 우려한 신하들의 간곡한 청으로 일단은 방향서와 비상을 반입한 나인 사몰과 사비에게만 죄를 물었습니다. 윤씨는 별궁에서 근신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윤씨는 셋째 아들, 즉 연산군의 동생까지 낳았습니다. 하지만 분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마침내 1479년 윤씨의 생일 바로 다음 날에 그녀는 왕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24세의 나이로 조선 최초의 폐비가 된 것입니다. 폐비가 된 이후 조정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원자의 생모인 그녀를 다시 왕비로 복위시켜야 한다는 상소와 시위가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많은 조정 대신들이 패비의 복위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이 때문에 파직당하거나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1480년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는 새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원자가 더 자라서 자신의 어미 얼굴을 기억하기 전에 하루빨리 새 중전을 세워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패비 윤씨와 같은 날 입궁한 숙의 윤씨를 왕비로 책봉시킨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정현왕후 훗날 중종의 생모가 됩니다. 하지만 패비 윤씨에 대한 동정론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1482년 연산군의 세자 책봉이 거론되면서 세자의 생모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녀가 패비가 된 이후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원자의 생모라는 점을 들어 그녀를 살려두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패비 윤씨의 근황을 알아보러 간 궁녀들이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패비 윤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후궁숙의 엄씨와 귀인 정씨 등의 사주를 받아 인수대비와 성종에게 윤씨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성종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는 곧이어 삼정승과 육조의 판서 및 대관들을 불러 패비 윤씨의 최종 처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482년 8월 16일 28세의 패비 윤씨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조선 최초로 사약을 받은 왕비였습니다. 사극에서는 시어머니 인수대비가 며느리를 죽음으로 내몬 것으로 묘사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남편 성종이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성종의 결정에 대왕대비 정의왕후와 인수대비가 동조했고 오히려 대부분의 신하들은 후위를 염려해 반대하는 편이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윤씨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피가 묻은 적삼을 친정어머니 신씨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자가 잘하거든 이를 전달해달라. 이 적삼은 훗날 연산군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미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패비 윤씨는 성종의 명에 따라 묘비도 세우지 못하고 묻혔습니다. 7년이 지난 1489년 성종 20년에야 윤씨지 묘라는 간단한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 이것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윤씨의 죽음은 아들 연산군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는 훗날 그를 폭군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패비 윤씨의 죽음에는 단순한 개인적 감정을 넘어선 정치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위협하는 행동을 한 왕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훗날 조선 왕조에 미친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1494년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이 일으킨 두 번의 사화인 무오사와 갑자사화는 단순한 감정적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고도의 정치적 사건으로 연산군은 이를 통해 절대왕권을 얻으려 했습니다. 패비 복위를 주장해 유배를 갔거나 파직당했던 대신들은 연산군에 의해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반대로 유씨 폐위에 앞장섰거나 복위에 동참하지 않았던 대신들은 무자비한 보복을 당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를 재현왕후로 추존하고 경기도 장단에 있던 묘소를 현재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으로 이장했습니다. 묘도 회묘로 정하고 1504년에는 회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폭정은 계속되었고 결국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되자 윤씨는 다시 패비가 되었고 회릉 역시 패비 윤씨지묘로 격하되었습니다. 패비 윤씨의 무덤인 회묘는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었으며 회기동 지명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후일 경희대학교가 들어서면서 1969년 경기도 덕양구 원신동에 고향 서삼릉 경내로 옮겨졌습니다. 패비 윤씨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개인적 비극을 넘어 조선 왕조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아들 연산군을 폭군으로 만들었고 결국 조선 왕조에 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만약 주변에서 그녀를 이해하고 도와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왕실의 권위를 해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패비 윤씨는 사랑받던 왕비에서 사약을 받은 패비가 되었지만 역사는 그녀를 단순한 악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시대의 한계와 개인적 고통이 만들어낸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패비 윤씨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권력과 사랑, 질투와 복수,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8년의 짧은 생애를 살다 간 한 여인의 이야기가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유입니다.